퇴근길은 늘 똑같았습니다. 서울역 앞 지하도를 지나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 길이 오늘만큼은 달랐어요. 아니, 제 인생이 통째로 뒤집힌 순간이었죠. 계단을 내려가는데 어디선가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흔한 일이었어요. 이곳엔 늘 노래를 부르는 분들이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날따라 제 발이 멈췄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익숙했거든요. 아니,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제 심장을 후벼 파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당신 눈을 보면 세상이 다 보여요. 당신 손을 잡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 노래였습니다. 결혼식 날 지호가 제 앞에서 기타를 치며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 직접 작곡한 거라며 수줍게 웃던 그 얼굴이 떠올랐죠. 저는 무의식 중에 노랫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엔 한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낡은 담요를 덮고 손엔 기타를 든 채로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은 때가 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옆모습이, 그 어깨선이 노래를 부를 때 살짝 감기는 눈매가 너무 닮아 있었어요. 지호.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이 입에서 새어나왔습니다.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틀림없었어요. 12년 전 제가 등을 돌렸던 그 사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으며 다신 보지 말자고 차갑게 말했던 바로 그 남자였죠. 하지만 지호의 눈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낯설다는 표정, 아니 그보다 더한 공허함이 가득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해요. 혹시 저 아세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저를 모른다고요? 10년을 함께 산 아내를, 매일 아침 커피를 타주던 사람을, 싸우다가도 먼저 손 내밀던 그 사람을 모른다니요.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아니에요. 잘못 봤나 봐요.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똑같은 그 노래를요. 목소리만은 변하지 않았더군요. 따뜻하고 애틋하고 제 가슴을 저미게 만드는 그 목소리.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누군가 동전을 던지고 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죠. 그 모든 게 현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니, 차라리 제가 그를 만나지 않았다면 더 나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엔 온통 그 목소리와 그 낯선 눈빛뿐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 속에서요. 12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그 상자를 여는 건 정말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첫 장을 넘기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25살에 제가 거기 있었어요. 지호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세상 모르던 그 시절의 저요. 우린 정말 가난했습니다. 월세방 한 칸에서 시작했죠. 제가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할 때 지호는 초등학교 음악 선생님이었어요. 서연아, 넌 꼭 성공할 거야. 난 알아. 지호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따뜻한 차를 끓여다 주었죠. 거래처에서 연락이 안 와 속상해하면 기타를 들고 와서 노래를 불러줬어요. 그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것 같았습니다. 결혼 5년 차, 회사는 점점 커졌어요. 직원도 늘고 사무실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집에 있는 시간은 줄어들었죠. 지호는 여전히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저를 기다렸어요. 퇴근하면 따뜻한 밥상이 차려져 있었고 지호는 오늘 힘들었지? 라며 제 어깨를 주물러줬습니다. 결혼 10년 차가 되던 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업 확장을 위해 물류 창고를 새로 지었는데 준공 직전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손실은 컸습니다. 보험 처리며 책임 소재 공방이며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그때 지호가 다쳤습니다. 학교 방과 후 교실에서 화재 경보가 울렸는데 교실에 남아있던 아이들을 대피시키다가 무너진 선반에 깔렸다고 했어요. 머리를 크게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했어요. 이사회가 있었거든요. 지금 남편분이 중환자실에 계신데 오시지 않으시겠어요? 간호사의 전화를 받고도 저는 회의실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 옆에 앉아있던 언니, 한슬기 부사장이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서연아, 지금 내가 빠지면 안 돼. 회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회사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도, 직원들도 다 끝이라고요.
지호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퇴원한 뒤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그는 자주 멍하니 앉아 있었고 제 말에 제대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다쳐서 그런가 보다 했죠. 병원에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직원이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어요. 지호가 낯선 여자와 카페에 앉아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둘은 손을 맞잡고 있었어요. 사모님, 이거 혹시 아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배신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이렇게 일하는 동안 지호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죠. 집에 돌아가 따졌습니다. 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안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한 달 뒤, 저는 이혼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호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었죠. 서연아, 나중에 다 알게 될 거야. 그게 지호가 제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사흘밤을 뜬 눈으로 보낸 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를 다시 찾아가기로요. 아니, 찾아가지 않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지호가 그렇게 변했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서울역 앞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하지만 지호가 있던 그 자리는 비어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혹시 꿈이었나 싶기도 했고요. 저는 근처 편의점 직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기, 여기서 노래 부르시던 분 못 보셨어요? 기타 들고 계셨는데. 아, 그분이요? 매일 오시는데 오늘은 안 보이네요. 보통 저녁 때쯤 오시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해가 지고 가로등이 켜질 때까지요. 그때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걸어오는 지호였어요. 손엔 여전히 낡은 기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기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들었어요. 여전히 낯선 사람을 보는 눈빛이었죠.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혹시 저번에 보신 분이신가요? 네. 그때 노래가 너무 좋아서요. 혹시 어디서 배우신 건가요? 배웠다기보단 그냥 떠오르는 대로 부르는 거예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 노래가 원래 있던 건지 제가 만든 건지. 지호는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예전과 똑같아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혹시 노숙자 쉼터 같은 데 계세요? 네. 광희동에 있는 쉼터예요. 거기 계신 분들이 정말 잘해주셔서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시더라고요. 거기 제가 찾아가도 될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거 있으면 돕고 싶어서요. 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쉼터의 위치를 알아냈어요. 다음 날 오후 저는 광희동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안은 깨끗했어요. 상담실에서 한 사회복지사를 만났습니다. 김지호 씨를 찾아오셨다고요? 네. 제가 좀 도와드리고 싶어서요. 그분 상태가 어떤가요? 복지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억상실증이에요. 정확히는 역행성 기억상실이라고 하죠. 몇 년 전 일은 전혀 기억 못하세요. 이름도 가족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요. 다만 노래만은 부르시더라고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나요? 6년 됐어요. 처음엔 병원 응급실에서 발견됐대요. 머리에 심한 타박상이 있었고 신원 확인이 안 돼서 한동안 무연고 환자로 있다가 이쪽으로 오셨죠. 6년. 이혼하고 6년 동안 지호는 이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분을 만나볼 수 있을까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지호가 침대에 앉아 기타줄을 고치고 있었어요. 제가 들어서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제 그분이시네요. 정말 오셨어요? 네. 이거 드시라고 사왔어요. 저는 따뜻한 국밥과 옷 몇 벌을 내밀었습니다. 지호는 놀란 표정으로 받아들었어요. 이렇게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혹시 아는 분이세요? 아니에요. 그냥 노래가 좋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산 아내인데 모른다고 말해야 하다니요. 하지만 지호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혹시 결혼은 하셨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호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글쎄요. 복지사님이 그러시던데 제가 결혼 반지를 끼고 있었대요. 근데 기억이 안 나요. 제 아내가 아직 있나요? 그 질문에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분은 오래전에 떠나셨어요. 지호는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랬구나. 그럼 제가 정말 혼자인 거네요.
그때 지호의 손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이 떨어졌어요. 저는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죠.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제가 있었어요. 웃고 있는 제 모습이요. 사진 뒷면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나중에 꼭 다시 찾아갈게.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쉼터를 찾아갔습니다. 회사 일은 부사장인 언니에게 맡기고 오후만 되면 광희동으로 향했어요. 지호를 만나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속죄의 시간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또 오셨네요. 사장님은 참 착하세요. 지호는 매번 저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어제 만났던 것도, 그제 함께 밥을 먹었던 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단기 기억도 잘 안 된다고 복지사가 말했죠. 머리 손상이 심했던 모양입니다. 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 아내였으니까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켜야 했어요. 대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지호는 행복한 표정으로 숟가락을 들었어요. 이 국밥집 국물이 참 구수하죠? 어디서 사오시는 거예요? 종로 쪽이요. 거기가 맛있더라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은 지호가 좋아하던 집이었어요. 결혼 초 자주 가던 그 국밥집.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보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셨죠. 어머, 오랜만이네. 남편분은 따로 살고 있어요. 그렇게 대답하고 국밥을 포장해 왔습니다. 아주머니의 눈빛이 안쓰러워 보였지만 더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쉼터 직원인 박미선 복지사가 저를 조용히 불러냈어요. 사장님,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상담실로 들어가자 박 복지사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지호 씨 관련 기록이에요. 사실 저희도 신원 파악을 계속 시도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뭘요? 지호 씨, 화재 사고 피해자였대요. 순간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화재, 사고요? 네. 6년 전쯤 어떤 회사 부속 건물에서 화재가 났었대요. 그때 지호 씨가 거기 계셨나 봐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병원 기록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회사가 어딘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복지사는 파일을 넘기며 한 곳을 가리켰어요. DS물류. 뭐 이런 이름이던데요. 근데 이상한 게 회사 측에서 보상도 제대로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무연고 상태로 방치됐다가 저희 쉼터로 온 거예요. DS물류. 제 회사였습니다. 정확히는 제 회사 물류센터였어요. 6년 전 그 화재.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회사로 달려갔어요. 비서실 자료실에서 6년 전 사고 기록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죠. 파일을 열자 사고 경위서가 나왔습니다. 21호년 3월 15일, DS물류센터 별관 화재 발생. 원인 전기 합선 추정. 인명피해 1명 중상. 1명. 그게 지호였던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니 보상 기록이 있었습니다. 김지호, 합의금 1억 원 지급 완료. 합의금. 저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었어요. 더 뒤적이자 이상한 송금 기록이 나왔습니다.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이 나간 건 맞는데 명목이 보상금이 아니라 합의금으로 되어 있었죠. 누가 이걸 처리한 거지? 저는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회의에서 제가 자리를 비웠다는 기록을 발견했어요. 대신 안건을 처리한 사람은 한슬기 부사장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언니, 지금 어디야? 나 좀 봐야겠어. 왜? 무슨 일인데 이 밤중에? DS물류 화재 사고. 6년 전 그 일 말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에 언니가 말했어요. 회사로 와. 얘기하자. 1시간 뒤, 저는 언니와 마주 앉았습니다. 언니는 피곤한 얼굴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언니, 그때 사고. 남편이 피해자였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말했어봤자 달라질 게 뭐가 있니? 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달라지고 말고. 난 몰랐다고. 지호가 우리 회사 사고 때문에 다친 줄도 모르고 이혼했어. 그래서? 그걸 알았으면 이혼 안 했을 거야? 서연아, 그때 회사 상황. 기억 안 나? 한 명이라도 잘못 처리했으면 우리 다 망하는 거였어. 나도 방법이 없었어. 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합의금 주고 조용히 처리하는 게 최선이었어. 내 남편이든 누구든 회사가 살아야 직원들도 사는 거잖아. 그게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 목숨?
살아있잖아. 그 정도면 된 거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게 언니의 진심이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저도 그때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회사가 우선이라고 숫자가 중요하다고요. 그날 밤 이후 저는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회계장부, 이메일, 회의록. 무엇 하나 놓치지 않았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아니, 알아야만 했죠. 제가 저지른 일이 무엇인지, 지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사흘밤을 꼬박 세운 끝에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합의금 1억 원이 지호명의 계좌로 입금된 건 맞았어요. 하지만 그 돈이 이틀 만에 전액 인출됐더군요. 인출 장소는 강남의 한 은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지호는 그때 이미 의식이 없었을 텐데요. 병원 기록을 보니 사고 당일부터 한 달간 중환자실에 있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 돈을 찾아간 거죠? 저는 은행 측에 문의했습니다. 개인정보라며 거절당했지만 변호사를 통해 법원 영장을 받아냈어요. 일주일 뒤 받은 자료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리인 인출 김민정. 김민정. 그 이름이 낯익었습니다. 어디서 들어봤는데. 저는 급히 당시 직원 명부를 찾아봤어요. 있었습니다. 김민정. 당시 DS물류 관리팀 대리였던 사람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사고 직후 퇴사했더군요. 김민정. 지금 어디 있지? 비서에게 수소문을 부탁했습니다. 사흘 뒤 연락처를 찾았다는 답이 왔어요. 저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민정 씨죠? 저 DS컴퍼니 대표 윤서연입니다. 네.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6년 전 물류센터 화재 사고 기억하시죠? 그때 김지호 씨 합의금을 대리 인출하셨더라고요. 만나서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잘 모르는데요. 모르신다고요? 통장 거래 내역이 다 남아있어요. 내일 오전 10시 회사로 와주시겠어요? 아니면 제가 찾아갈까요? 긴 침묵 끝에 김민정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다음 날 김민정은 약속 시간보다 30분 일찍 왔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불안한 눈빛이었어요. 회의실에 마주 앉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표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누가 시켰나요? 한슬기 부사장님이요. 역시 언니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처음부터요. 김민정은 한숨을 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사고 당일, 저는 야근 중이었어요. 그때 별관에서 연기가 나는 걸 봤죠. 급히 신고했는데 문이 잠겨 있었어요. 밖에서요. 밖에서? 그게 무슨... 누군가 일부러 잠근 것 같았어요. 안에서 사람 목소리도 들렸고요. 소방관들이 와서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김지호 씨가 쓰러져 계셨어요. 김민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뒤로 한 부사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조용히 처리하라고 합의금 받아서 정리하라고 하셨죠. 김지호 씨가 의식을 잃었으니까 대리인으로 제가 돈을 받아서 부사장님께 전달했어요. 돈을 언니한테 줬다고요? 네. 그리고 저는 바로 사표를 냈어요. 더는 못 견디겠더라고요. 사람 하나가 죽을 뻔했는데 돈으로 입을 막는다는 게. 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언니는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은폐였던 거죠. 그런데요. 김민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었어요. 그날 별관에 김지호 씨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CCTV에 누군가 들어가는 게 찍혔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사라졌어요. 사라졌다고요? 네. 제가 확인하려고 보안실 가니까 그날 자정부터 새벽까지 파일이 통째로 없어졌더라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계획적으로 꾸민 일이었습니다. 김민정 씨, 이 얘기 다른 데서는 안 하셨죠? 네. 무서웠어요. 부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일 발설하면 저도 공범이 된다고요. 김민정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요. 이제 진실을 밝혀야 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그날 오후 저는 언니를 다시 불렀습니다. 언니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들어왔지만 제 표정을 보고는 굳어졌어요. 서연아, 왜 그래? 언니, 그날 밤 별관에 누가 있었어? CCTV는 왜 지웠고 합의금은 어디 갔어? 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의자에 앉더니 긴 한숨을 내쉬었어요. 알아버렸구나. 언니, 대체 왜 그랬어?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한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선택이었어. 서연아, 그때 상황 기억해. 회사가 얼마나 위태로웠는데. 화재 책임 문제로 소송 들어갔으면 우리 끝이었어. 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호를 버린 거야? 남편을 그렇게 만든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조용히 처리했을 뿐이야. 조용히. 사람 하나 인생이 망가졌는데. 저는 소리쳤습니다. 언니는 고개를 돌렸어요. 서연아, 내가 그때 회의실에 있었잖아. 이 회사 살리는 게 우선이라고 내가 그렇게 말했어. 난 내 말대로 한 것뿐이야. 그 말에 숨이 막혔습니다. 맞았어요. 제가 그렇게 말했었죠. 회사가 우선이라고, 직원들이 먼저라고요. 하지만 그게 이런 뜻은 아니었어요. 난 이렇게까지 하라는 게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하길 바랐어? 서연아, 사업이란 게 원래 그래. 누군가는 손해를 봐야 하고 누군가는 희생해야 해. 내 남편이 운이 없었던 거야. 언니의 말이 제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의자에 앉았어요. 난 그날부터 잠을 못 잤어, 서연아. 내 남편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하지만 선택은 이미 끝났고 돌이킬 수 없었어. 그래서 내가 이혼하게 만든 거야.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았거든. 외도 사진도. 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억지로 만든 거야. 김지호가 상담센터 가는 거 찍어서. 그 여자는 그냥 상담사였어. 손잡은 것처럼 보이게 각도만 잡으면 되더라. 모든 게 조작이었던 겁니다. 지호의 외도도, 그와의 이혼도요. 저는 언니가 만든 거짓 위에서 살아왔던 거예요. 언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미안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 선택 덕분에 회사가 살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언니, 이사회 소집할게. 그리고 모든 걸 밝힐 거야. 서연아, 정신 차려. 지금 그러면 주가 폭락해. 회사 망한다고. 망하면 망하는 거야. 이렇게 더러운 방법으로 지킨 회사라면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서연아. 언니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법무팀을 불렀어요. 일주일 뒤 임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25명의 이사들이 모두 모였어요.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하게 유지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밝힐 내용은 우리 회사의 치부입니다. 6년 전 DS물류 화재 사고, 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어요. 은행 거래 내역, 병원 기록, 김민정의 증언서까지요. 우리는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습니다. 회사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진실을 은폐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기억도 없이 거리를 떠돌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건 한 이사가 일어서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회사만 보느라 사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대표님, 지금 이 얘기가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가 반토막 납니다. 재무이사가 소리쳤어요. 다른 이사들도 웅성거렸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게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제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안에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피해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연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알아요, 언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날 밤 회사 홈페이지와 언론사에 공식 사과문이 올라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가는 정말로 폭락했어요. 기자들이 몰려왔고 직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후련했어요. 6년 동안 짊어진 무게를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광희동 쉼터로 달려갔습니다. 지호에게 모든 걸 말해야 했어요. 비록 그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말해야 했습니다. 쉼터에 도착했을 때 지호는 작은 정원에서 기타를 치고 있었어요. 제가 다가가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지호 씨. 아니, 지호.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들어주시겠어요? 지호는 기타를 내려놓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던 모양이에요. 무슨 일이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앉아요. 긴 얘기예요. 우리는 나무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말해야 지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호 씨, 당신은 6년 전에 제 회사에서 사고를 당했어요. 네, 화재 사고였어요. 그때 크게 다쳐서 기억을 잃었고요. 제가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혼란스러운 표정이 됐어요. 사장님이 그걸 어떻게? 저는 사장이 아니에요. 아니,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죠. 저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사진이었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은 제가 지호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요. 이게 저예요? 그럼 이 여자분은 저예요. 윤서연. 당신 아내였던 사람이요. 지호는 사진을 빤히 들여다봤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 속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어요. 우리가 부부였다고요? 네. 10년 동안요. 그런데 제가 당신을 떠났어요. 사고 직후에요. 오해 때문이었어요. 거짓말에 속아서 당신이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믿었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진짜는 달랐어요.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제 회사가 제가 당신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호는 말없이 제 눈물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줬어요.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해서 더 울음이 터졌습니다. 기억은 안 나요. 하나도요. 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당신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랬어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지호, 이제 알 것 같아요. 기억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나 봐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어요. 지호는 서툴게 제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마치 예전처럼요. 그날 이후 저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대표직은 언니에게 넘기고 제 지분 대부분을 처분했어요. 그 돈으로 화재 피해자 가족들을 찾아가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지호의 치료비와 재활 비용을 전액됐죠. 박 복지사는 좋은 병원을 소개해줬습니다. 기억장애 전문의가 있는 곳이었어요. 진료를 받은 지호는 천천히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인지 재활도 받았어요. 완전히 회복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기억이 돌아올 순 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았습니다. 기억이 안 돌아와도요. 그냥 지호 옆에 있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지호와 함께 종로 국밥집에 갔어요. 주인 아주머니는 우리를 보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둘이 함께 오다니. 네,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요. 국밥을 먹는데 지호가 갑자기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어요. 서연. 응, 서연. 맞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맞아. 불이 났었어요. 문이 잠겨 있었고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구해야 했어요. 그 아이를. 그래, 당신은 구했어. 잘했어, 지호. 저는 지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호는 잠시 멍한 표정을 짓다가 천천히 웃었어요. 나 기억나요, 서연. 조금씩이지만 그날 밤 우린 예전에 살던 동네를 걸었습니다. 작은 월세방이 있던 그곳이요. 지호는 골목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여기 우리 살았던 데 맞죠? 응, 기억나. 어렴풋이요. 당신이 밤늦게까지 일하고 나는 옆에서 기타 치던 거. 맞아. 당신 노래 들으면서 일했어. 우린 함께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온함이었어요. 서연. 응, 우린 다시 부부로 살 수 없겠죠? 그 질문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글쎄, 모르겠어. 하지만 괜찮아. 명칭이 뭐가 중요해. 그냥 당신 옆에 있을게. 끝까지. 지호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기억을 잃어도 당신만큼은 잊지 않을게요. 이번엔요. 우린 그렇게 밤하늘 아래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손은 따뜻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짧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만큼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저는 회사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언니가 경영권을 가져갔고 저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어요. 화재 피해자 가족들과 함께 작은 복지재단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함께라는 이름의 재단이었죠. 재단은 크지 않았습니다. 작은 건물 한 채에 직원도 5명뿐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진심으로 사람을 돕고 싶었습니다. 사고로 다친 분들, 홀로 남겨진 가족들, 갈 곳 없는 노숙인 분들을 위한 공간이었어요. 지호는 그곳에서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음악만큼은 온전했어요. 아니, 어쩌면 음악이 지호를 지켜준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그 노래 불러주세요. 아이들은 지호를 좋아했습니다. 지호가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면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따라 불렀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당신이 불러주던 그 노래, 이제 아이들이 불러요. 어느 날 제가 말했습니다. 지호는 빙그레 웃었어요. 좋네요. 노래는 이어지는 거니까요. 나에게서 당신에게, 당신에게서 아이들에게. 지호의 기억은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지만 중요한 순간들은 떠올랐어요. 우리의 결혼식, 첫 데이트, 함께 웃던 날들이요. 가끔 잊었던 기억이 불현듯 떠오를 때면 지호는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서연, 이거 기억나요? 응, 기억나. 다행이다. 내가 잊어도 당신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웃어줬어요. 지호가 편안해 보이길 바랐거든요. 재단 일은 바빴지만 행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지호와 함께 출근했고 점심은 함께 먹었어요. 저녁엔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단순한 일상이었지만 그게 제일 소중했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재단 마당에서 작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호와 아이들이 준비한 공연이었죠. 피해자 가족분들과 후원자분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지호가 무대에 올라 기타를 쳤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 노래, 우리 결혼식 때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당신 눈을 보면 세상이 다 보여요. 당신 손을 잡으면 두렵지 않아요. 저는 객석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얼마나 돌아왔는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지호가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제 앞에 서더니 손을 내밀었어요. 서연 씨, 춤 한 곡 추실래요? 여기서요? 응, 예전에도 그랬잖아요. 결혼식 때. 저는 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린 마당 한가운데서 천천히 춤을 췄어요. 음악도 없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지호가 작게 노래를 불러줬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어르신들은 눈물을 닦았어요. 저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지호, 응, 행복해? 응, 당신은? 나도. 그날 밤 우린 재단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곳이었어요. 지호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서연 알아요? 내가 기억 못하는 게 어쩌면 다행인 것 같아요. 왜요? 힘들었던 것도 다 잊었으니까요. 대신 지금 이 순간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만요. 저는 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린 지금부터 시작하는 거야. 응. 다시 함께. 지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 웃음이 너무 예뻐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사람들이 오고 갔어요. 하지만 우리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어느 날 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고 했어요. 1년 만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언니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언니, 내가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너무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순 없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언니도 선택의 기로에 있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거고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우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호가 물었습니다. 언니 만나고 왔어요? 응. 어떻게 알았어? 표정 보면 알죠. 지호가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응. 이제 다 괜찮아. 정말 그랬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졌어요. 그날 밤 우린 셋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지호, 저, 그리고 재단에서 함께 일하는 박 복지사요. 소박한 식탁이었지만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은 남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다시 살아가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를 만들어가는 거죠.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린 매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우린 그렇게 오늘을 마무리하고 내일을 기다렸어요. 강남 대저택의 거실 한가운데 검은 광택이 흐르는 스타인웨이 그랜드 피아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오늘도 그 앞에서 멈춰 섰어요. 손에 든 먼지털이로 건반 덮개를 조심스럽게 닦으며 마음 한구석에서 올라오는 묘한 그리움을 애써 눌러 담았죠. 절대 건드리지 마시오. 회장 장성훈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들어온 경고였어요. 피아노는 보기만 할 뿐, 절대 연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 수지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가정부라는 신분으로 살아가려면 궁금증보다는 순종이 우선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일 이 피아노를 닦으며 지내는 일은 생각보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독학으로 익힌 피아노 15살 때 지역 콩쿠르에서 받았던 은상. 그 모든 기억들이 검은 건반 사이사이로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손등에 있는 작은 점을 보면 어린 시절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책장 모서리에 부딪혀 생긴 상처가 떠올랐죠. 그때는 아팠지만 지금은 유일한 음악과의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진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허공에서 움직였습니다. 쇼팽의 녹턴, 베토벤의 월광소나타, 드뷔시의 달빛. 10년도 넘게 치지 않았지만 손가락은 여전히 그 선율들을 기억하고 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 동생들 학비를 위해 음악은 사치였고 꿈은 접어야 할 것이었어요. 수진 언니, 또 피아노 보고 계세요?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젊은 가정부 소영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24살의 소영은 활발하고 눈치 빠른 성격으로 이 집에서 일한 지 1년이 넘었죠. 그냥 먼지만 털고 있었어. 근데 언니는 피아노 칠 줄 아시는 것 같아요. 피아노 볼 때마다 표정이 달라지거든요. 마치 연인을 보는 것 같달까? 수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예전에 조금 쳤었지.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할 여유가 없어. 그래도 한 번쯤은 쳐보고 싶지 않으세요? 회장님과 부인께서 안 계실 때 말이에요. 소영아,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수진을 바라봤어요. 수진은 더 이상 이 주제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서 먼지털이를 들고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회장 부부가 식사를 마치고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수진은 다시 피아노 앞에 섰어요. 조용한 거실에서 혼자 마주한 이 악기는 마치 오랜 친구 같기도 넘을 수 없는 벽 같기도 했습니다. 건반 덮개 위로 달빛이 스며들어와 은은한 광택을 만들어냈죠. 수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불을 껐습니다. 이틀 후 아침, 장성훈 회장과 오미경 부인이 유럽 출장을 떠났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대저택 현관을 떠나는 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던 수지는 어깨가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평소 긴장감 속에서 지내던 일상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이 생긴 것이죠. 언니, 이제 우리끼리네요. 소영이 싱긋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그래도 해야 할 일은 똑같아. 집 관리는 소홀히 하면 안 돼. 수진이 말했지만 목소리에서는 평소의 경직감이 많이 사라져 있었어요. 오전 내내 두 사람은 평소보다 여유로운 마음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소영은 콧노래를 부르며 창문을 닦았고 수진도 무의식 중에 입꼬리가 올라가는 자신을 발견했죠. 이런 모습은 회장 부부가 있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오후가 되자 저택 전체가 고요함에 잠겼습니다. 평소라면 회장의 전화 통화 소리나 부인의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을 텐데 지금은 시계 초침 소리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만이 집안을 채웠죠. 수지는 2층 복도를 걸으며 이런 정적이 낯설면서도 편안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마음이 천천히 펼쳐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녁 식사 후 소영과 함께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수다를 떨었어요. 평소에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었죠. 언니는 어떻게 이 집에 오게 되었어요? 소영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일자리가 필요해서. 다른 집들보다 급여가 좋았거든. 수지는 간단히 답했습니다. 사실 이 집에 처음 왔을 때의 기억은 복잡했어요. 면접을 보러 왔다가 피아노를 본 순간
가슴이 뛰었던 것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죠. 저는 이 집 피아노가 너무 궁금해요. 왜 회장님이 그렇게 예민하게 구시는지. 분명 특별한 사연이 있을 거예요. 수진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 피아노에는 분명 어떤 깊은 상처나 아픈 기억이 서려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가정부로서는 알아서는 안 될 영역이라고 생각했죠. 아마도 개인적인 사연이 있겠지. 우리가 함부로 추측할 일은 아니야. 밤이 깊어갈수록 저택의 정적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소영이 먼저 방으로 들어간 후 수지는 혼자 거실에 남았어요. 평소라면 이 시간에는 이미 자신의 방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오늘은 왠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거실 가운데 자리한 피아노가 달빛을 받아 더욱 신비롭게 보였어요. 수지는 천천히 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회장 부부가 없는 지금 이 집에서 유일하게 금지된 것에 마주선 기분이었죠. 오늘만큼은 수진이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년 만에 피아노 앞에 제대로 앉게 된 것이었죠. 건반 덮개에 손을 올렸을 때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억눌러왔던 갈망이 더 크게 밀려왔어요. 천천히 덮개를 열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모습을 보자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보육원 지하에 있던 낡은 업라이트 피아노 몰래 내려가서 연습했던 밤들, 콩쿠르 무대에서 느꼈던 떨림과 환희, 수진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건반에 닿자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첫 음이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10년 만에 터치하는 건반의 감촉은 여전히 익숙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어요. 하나하나가 가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그리움과 만나면서 수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손가락의 움직임이 점차 자연스러워졌어요.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선율들이 되살아나면서 수진은 자신도 모르게 연주에 완전히 몰입되었습니다. 보육원에서 몰래 연습했던 그 시절의 간절함이 다시 온몸을 감쌌죠. 하지만 그 순간 인천공항에서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장성훈 회장이 탑승하려던 비행기가 유럽 현지의 기상 악화로 인해 연기된 것이었어요. 공항 직원의 안내에 따르면 최소 6시간은 기다려야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장성훈이 짜증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완벽주의자인 그에게 예정에 없던 변수는 참을 수 없는 일이었죠. 결국 그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 저는 호텔에서 기다릴게요. 굳이 왕복할 필요 없잖아요. 오미경 부인이 말했지만 장성훈은 이미 마음을 정한 후였어요. 아니요. 집에 가서 서류나 좀 더 챙겨오겠소. 1시간 후 장성훈의 차가 조용히 대저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기다리라고 한 후 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평소보다 조용한 집안 분위기에 만족하며 2층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서재 문을 열려는 순간 아래층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월광 소나타의 깊고 애절한 선율이었죠. 누가 감히. 장성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그 피아노는 절대 누구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딸과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그에게는 성역과도 같은 존재였죠. 분노에 찬 표정으로 계단을 내려가던 장성훈은 거실에 도착해서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가정부 수진이 피아노 앞에 앉아 완전히 몰입한 채 연주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를 내려던 마음이 갑자기 복잡해졌어요. 수진의 손놀림은 단순히 피아노를 칠 줄 아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주였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표정이었죠. 눈을 감고 연주하는 수진의 얼굴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장성훈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수진의 옆모습, 피아노를 치는 자세, 그리고 음악에 완전히 빠져든 표정까지. 모든 것이 오래전 잃어버린 딸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뒤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돌아봤습니다. 회장님. 수진이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온몸이 떨렸습니다. 당장 나가시오. 장성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혼란과 당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죠.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수진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장성훈은 여전히 그의 얼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낯익은 느낌,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지 가슴 한편이 이상하게 요동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서 나가시오. 장성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수진의 얼굴을 떠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수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성훈이 말을 멈췄어요. 어디서 피아노를 배웠소? 예상치 못한 질문에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성훈의 표정에서 분노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익혔죠. 보육원에서 독학으로 익혔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어요. 보육원. 장성훈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습니다. 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지하에 오래된 피아노가 하나 있었는데 밤마다 몰래 내려가서 연습했어요. 장성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34년 전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딸. 당시 4살이었던 그 아이도 지금쯤이면 이 나이가 되어 있을 것이었어요. 언제부터 보육원에 있었소? 장성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4살 때부터요.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그때부터 계속. 수진이 답하는 동안 장성훈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요. 부모님은? 모릅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들었어요. 이름도 보육원에서 지어준 거예요. 장성훈의 숨이 가빠졌습니다. 너무나 일치하는 상황들이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을 테니까요. 손등을 보여주시오. 장성훈이 갑작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수진이 당황스러워했어요. 손등 말이오. 수진이 떨리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장성훈의 시선이 그의 오른손 손등에 고정되었어요. 그곳에는 작은 점 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어떻게 생긴 거요? 장성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어릴 때 피아노 연습하다가 책장에 부딪혀서.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보육원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장성훈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그의 딸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어요. 집에서 피아노 연습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생긴 상처였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서려 했지만 장성훈은 손짓으로 막았습니다. 아무 말하지 마시오. 그냥 내일까지 기다리시오. 장성훈이 힘겹게 말하며 서재로 향했어요. 서재에 도착한 장성훈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4년간 한 번도 펼치지 못했던 그 앨범의 첫 페이지에는 4살 된 딸의 사진이 있었어요. 작은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속 아이의 얼굴과 방금 전 본 수진의 얼굴이 계속 겹쳐 보였습니다. 특히 피아노를 칠 때의 표정, 그 몰입하는 모습은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딸의 이름은 장수진이었습니다. 사고 후 아이를 찾지 못했을 때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름을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었죠. 장성훈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개인 병원의 원장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어요. DNA 검사를 위해서였죠. 원장님, 저 장성훈입니다. 급한 부탁이 있는데 극비리에 진행해야 할 검사가 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장성훈은 사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만약 정말 수진이 자신의 딸이라면 34년간 가정부로 부려왔던 그 사람이 자신의 핏줄이라면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 수진은 자신의 방에서 짐을 정리하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회장의 이상한 질문들, 그리고 마지막에 보였던 충격적인 표정.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오미경 부인이 예정보다 하루 일찍 귀국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출장을 취소하고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공항에서 곧바로 집으로 향한 미경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미경이 서재에서 나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갔어요. 장성훈은 책상에 앉아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 당신이 벌써 왔군요. 수진 씨가 짐을 싸고 있던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냥 규칙을 어겨서 해고하기로 했소. 장성훈의 대답은 어딘가 어색했어요. 미경은 남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30년 넘게 부부로 산 경험으로 그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정말 그게 다예요? 표정이 심상치 않은데. 별일 아니니 신경 쓰지 마시오. 장성훈이 시선을 피하며 말했습니다. 미경은 더 이상 묻지 않고 서재를 나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거실로 내려가다가 수진과 마주쳤습니다.
수진 씨, 잠깐만요. 네, 부인. 미경은 수진의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가정부였지만 오늘은 왠지 다르게 보였습니다. 특히 그 눈매와 코끝의 모습이 묘하게 낯익었어요. 언제부터 여기서 일했죠? 3년 전부터입니다. 가족은 어디 계세요? 가족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그 순간 미경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보육원이라는 단어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기억을 건드린 것이었어요.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 수많은 보육원을 찾아다녔던 그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몇 살이에요? 38살입니다. 미경의 숨이 가빠졌어요. 딸을 잃어버린 것이 34년 전이니 지금 딸이 살아있다면 정확히 그 나이였습니다. 어느 보육원에서 자랐나요? 성심보육원이라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미경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성심보육원. 딸을 찾아다니던 중에 들렀던 곳 중 하나였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었죠. 부인, 괜찮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그럼 이만. 미경은 급히 자리를 떠났지만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혹시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미경은 소영을 조용히 불렀어요. 소영 씨, 부탁이 하나 있어요. 네, 부인. 말씀하세요. 수진 씨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요? 과거 이야기 같은 건 말이에요. 소영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개인적인 호기심이에요. 비밀로 해주세요.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부인의 진짜 의도를 궁금해했어요. 평소 가정부들에게 별 관심이 없던 부인이 갑자기 이런 부탁을 하다니 이상했습니다. 저녁 무렵 소영은 수진과 함께 차를 마시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어요. 언니, 어릴 때 기억나는 거 있어요? 별로 없어.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많이 잃었거든. 그래도 뭔가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요. 수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아노 소리는 기억나. 누군가 연주하는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 그리고 따뜻한 손길도. 부모님 손길일까요? 모르겠어. 너무 어렸으니까. 소영은 이 대화를 부인에게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수진 언니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미경은 남편 몰래 컴퓨터를 켰어요. 성심보육원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당시 그곳에 있었던 아이들의 명단이 일부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편 장성우는 병원에서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며칠 더 걸린다고 했지만 하루하루가 무척 길게 느껴졌어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장성훈에게 평생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평소 냉정하고 결단력 있던 그가 수진 앞에서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해고 명령을 내렸지만 차마 내보낼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평소처럼 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수진 씨, 일주일만 더 기다려 주시오. 장성훈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급하게 나가지 마시고. 수진은 당황스러웠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더 힘들어요. 지금은 말할 수 없소. 조금만 참아주시오. 장성훈의 복잡한 심정을 알 리 없던 수진은 그저 혼란스러울 뿐이었어요. 해고라고 했다가 기다리라고 하고 평소보다 훨씬 조심스럽게 대하는 회장의 모습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오미경 부인은 소영을 통해 얻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진의 과거 이야기들, 보육원에서의 생활, 그리고 피아노에 대한 기억들. 모든 것이 딸과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소영 씨, 수진 씨 손에 상처나 흉터 같은 게 있나요? 미경이 물었어요. 아, 오른손 손등에 작은 점 같은 흉터가 있어요. 어릴 때 생긴 거라고 하시던데. 미경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딸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거든요. 이제는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맞아떨어졌어요. 그날 밤 미경은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혹시 수진 씨 때문에 이상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장성훈이 깜짝 놀라며 부인을 바라봤어요. 왜 그런 말을?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수진 씨가 혹시 당신도? 장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희망을 가질 수는 없었습니다. 검사를 해봤소. 장성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요?
결과는 언제 나와요? 내일 모레쯤. 그 후 이틀 동안 집안 분위기는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장성훈과 미경은 수진을 대할 때마다 조심스러웠고 수진은 그런 분위기에 불편해했어요. 언니, 요즘 회장님과 부인이 이상하지 않아요? 소영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아. 혹시 언니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조사? 수진이 놀랐어요. 부인이 언니 과거에 대해 자꾸 물어보시거든요. 어디서 자랐는지, 가족은 어떻게 되는지.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설마 내가 뭔가 나쁜 일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아니에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달까요? 한편 장성우는 병원에서 온 전화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었어요. 원장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내일 오전에 직접 오시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로는 간단하게라도 알려주시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원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라실 준비를 하고 오세요. 전화를 끄는 장성우는 온몸이 떨렸어요. 원장의 말투로 봐서는 긍정적인 결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만약 정말 수진이 딸이라면 지난 34년간 자신이 한 일들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수진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빨리 해고되어 이 어색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차라리 빨리 해고해 주세요. 수진이 다음날 아침 장성훈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애매한 상황이 더 힘들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장성훈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말씀해 주세요. 장성훈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내일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질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장성훈은 떨리는 손으로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평생 수많은 중요한 협상과 결정을 내려왔지만 이번만큼 긴장되는 순간은 없었어요. 원장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장성훈이 의자에 앉자마자 물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9%입니다.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의학적으로 확실한 친자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성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지만 실제로 들으니 충격이 너무 컸어요. 34년간 찾아 헤맸던 딸이 바로 곁에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딸을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원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장성훈이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장성훈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수진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지,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저택에 도착한 장성훈은 미경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여보, 결과가 나왔어요. 장성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우리 딸인가요? 네, 확실합니다. 미경이 주저앉으며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우리 수진이에요? 장성훈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34년간 찾아 헤맸던 딸이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하지만 기쁨보다는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우리가 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죠? 미경이 흐느끼며 말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어요. 수진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이었죠. 오후가 되어 장성훈과 미경은 수진을 거실로 불렀습니다. 수진은 드디어 해고 통보를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수진 씨, 앉으세요. 장성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부드러웠습니다. 네. 수진이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어요. 할 말이 있습니다. 장성훈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당신은 우리 딸입니다. 네. 수진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34년 전에 교통사고로 잃어버린 우리 딸. 그게 당신이에요.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미경이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확실해요. 아니에요. 수진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버려진 아이였어요. 부모가 저를 버린 거라고 들었다고요. 아니에요, 수진아. 미경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우리가 당신을 버린 게 아니에요. 사고로 잃어버린 거예요. 34년간 찾아 헤맸어요.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만약 당신들 딸이라면 왜 가정부로 부린 거예요?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한 거예요? 장성훈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몰랐어요. 당신이 우리 딸인 줄 몰랐어요. 일어나세요. 수진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수진의 시선이 피아노로 향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가슴 깊은 곳에서 들려오던 선율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연주해주던 따뜻한 기억들. 혹시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릴 때 누가 피아노를 쳐주었나요? 네. 장성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엘리제를 위하여를 쳐줬어요. 수진이 피아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앉아서 그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연주하는 동안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되살아났습니다. 따뜻한 품,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길들. 아빠, 엄마. 수진이 연주를 멈추고 돌아봤어요.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안으며 34년 만에 재회를 확인했습니다. 길고 아픈 시간이었지만 마침내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장성훈과 미경은 수진의 방을 2층으로 옮겨주었습니다. 더 이상 가정부가 아니라 딸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자리였어요. 수진은 아직도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서서히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좋아했던 인형이 아직 남아있어. 미경이 오래된 상자를 가져왔어요. 그 안에는 34년 전 수진이 가지고 놀던 작은 곰 인형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이 인형을 안자 어렴풋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거 곰돌이 맞죠? 그래, 내가 그렇게 불렀었어. 장성훈의 목소리에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진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가정부 유니폼 대신 편안한 옷을 입고 식사도 회장 부부와 함께 식탁에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져 갔죠. 수진 언니, 정말 대단해요. 소영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줄이야. 나도 아직 믿어지지 않아. 수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런데 소영아, 내가 부인께 내 이야기를 전해준 덕분에 더 빨리 알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마워. 소영은 처음에는 미안해했지만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후 장성훈은 수진을 정식으로 호적에 올리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법적으로도 완전한 가족이 되는 것이었죠. 또한 그동안 수진이 힘들게 살아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상당한 재산도 증여했어요. 아빠,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어요. 수진이 사양했지만 장성훈의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34년간 못해준 것들을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딸답게 살아야죠. 수진은 어머니 미경과도 점점 가까워졌어요. 미경은 수진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쇼핑도 함께 다니며 딸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엄마, 제가 피아노를 다시 배우고 싶어요. 수진이 어느 날 말했어요. 물론이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미경이 기뻐하며 답했습니다. 장성훈은 수진을 위해 최고의 피아노 선생님을 모셔왔어요. 수진의 실력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어린 시절의 재능이 여전히 살아있었던 것이죠. 한 달 후 수진은 처음으로 가족들 앞에서 정식 연주회를 열었어요. 거실 피아노 앞에 앉은 수진의 모습은 더 이상 몰래 치던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에 찬 모습이었죠. 오늘은 아빠가 어릴 때 들려주셨던 엘리제를 위하여를 연주하겠어요. 수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장성훈과 미경은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소영도 감동받아 박수를 쳤죠. 연주가 끝나자 장성훈이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정말 훌륭해요, 우리 딸. 이제 더 이상 몰래 칠 필요가 없구나. 수진이 건반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장성훈, 미경, 수진, 그리고 소영까지. 이제는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34년 만에 이 집의 빈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네요. 장성훈이 감회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떨어지지 말아요. 수진이 부모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영원히 함께해요. 미경이 딸을 끌어안으며 답했습니다. 저택에 다시 웃음소리가 돌아왔어요. 오래도록 침묵했던 피아노도 매일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남의 집 가정부가 아니라 이 집의 진짜 딸이 되었어요. 마지막 장면에서 수진은 거실 피아노 앞에서 당당하게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몰래 숨어서 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자부심과 당당함으로 가득한 연주였어요. 진정한 집, 진정한 가족을 되찾은 수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